지방병원의 간호사인 제 딸이 수술 중 외과 의사가 저지른 실수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딸에게 떠넘기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판사가 비웃듯이 신원을 밝히라고 요청했고 제가 두 마디를 내뱉자 법정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흥미진진한 이야기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씨는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서류, 문서, 출력물, 의료기록 사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내일 법정에서 그녀를 지켜줄 방패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글자들을 들여다볼수록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숫자와 기록들은 침묵했고 병원장의 말에 맞서는 그녀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저녁은 일찍 찾아왔고 가로등은 이미 젖은 아스팔트 위에 노란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아래 어딘가에서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이웃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서 수술 기록지를 집어들고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단어를 외우고 있었지만 마치 새로운 단서라도 찾으려는 듯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간호사 김하나 씨는 멸균 규정을 위반하여 수술 도구를 전달함. 간호사 김하나 씨는 약물 투여량을 잘못 계산함. 한 줄 한 줄 모두 그녀의 잘못, 그녀의 실수, 그녀의 범죄적인 과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수백 번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생각은 다시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 도립병원 외과 병동의 평범한 근무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7시에 출근해 깨끗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기구들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9시에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환자는 박민규 씨, 63세. 예정된 위 수술이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지치고 수척했지만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그는 수술실 앞 이동 침대에 누워 긴장을 감추려는 듯 간호조무사들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미인들, 나 좀 잘 부탁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4살인데 30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2달간의 불면, 2달간의 악몽과 공포. 그녀는 그날 아침 박진우 병원장이 수술실로 들어서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에게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하나는 즉시 느꼈습니다. 움직임은 거칠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그에게서는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그녀에게 기구를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술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 원장은 절개를 하고 지혈겸자를 요구하며 그녀가 굼뜨다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는 기구를 건네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취과 의사인 윤수진 선생님은 몇 번이고 불안한 눈빛으로 박 원장을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박 원장의 지휘 아래 수년간 일하며 그들은 침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은 아드레날린을 달라고 고함을 쳤고 하나는 주사를 준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투여량은 외우고 있었습니다. 수술 보조를 몇 번이나 했던가요? 그녀는 주사기에 약물을 채워 박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주사했지만 혈압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안개 속 같았습니다. 심폐소생술, 심장 마사지, 제세동기, 그리고 심장 모니터의 단조로운 경고음이 곧고 긴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 시각 11시 43분. 하나는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녀는 고인의 아내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복도에 앉아 손수건을 꽉 쥐고 있던 모습, 수술실에서 박 원장이 나왔을 때 벌떡 일어섰던 모습, 그리고 그가 안타까운 척하며 두 손을 펼치던 모습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후의 날들은 지옥이었습니다. 자체 조사, 위원회, 신문. 박 원장이 가장 먼저 증언했습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버전을 설명했죠. 점고 경험 없는 간호사가 비멸균 기구를 건네 감염을 일으켰다고. 점고 경험 없는 간호사가 아드레날린 투여량을 잘못 계산해 허용 기준치의 2배를 투여했다고. 물론 자신은 환자를 살리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투여량은 정확했고 기구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멸균 처리되었으며 그날 아침 박 원장 본인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누굽니까? 30년 경력에 존경받는 의사에 맞서는 경력 2년차 간호사일 뿐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박 원장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해고당했고 그 후 환자의 미망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명 그 병원장의 조언에 따른 것이리라 하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원장은 그 소송을 지지하며 원고로 나섰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과 병원의 훼손된 명예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 직장 동료인 가영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하나야, 미안해. 내일 법정에 못 갈 것 같아. 근무가 잡혔는데 빼주질 않네. 힘내. 하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벌써 5번째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취과 의사 윤수진 선생님이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은 옆병동 간호사 수민이, 그 다음은 원무과 아름이, 이제는 가영까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박 원장을 두려워했고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했으며 이 일에 엮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아마 자신이라도 그들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소록을 열어 엄마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이서연, 엄마. 벌써 3개월째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일 때문에 항상 바빴습니다. 계속되는 출장과 회의, 지역의료서비스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직함은 거창했습니다. 엄마는 성공했습니다. 엄마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이제 실업자에 사람을 죽게 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긴 신호음이 이어졌습니다. 막 끊으려던 참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나야, 엄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하나는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습니다. 방해한 건 아니죠? 아니야. 딸, 무슨 소리니? 마침 서류 보고 있었어. 내일 준비는 어떻게 돼가? 모르겠어요. 하나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증인도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증언을 거부해요. 그 사람 쪽엔 비싼 변호사가 있고 모든 게 그 사람한테 유리해요. 서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일 갈게.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엄마, 안 오셔도 돼요? 바쁘시잖아요. 갈 거야. 하나야. 10시 재판 시작에 맞춰서 갈게.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엄마 관할도 아니고 엄마 병원도 아닌데요. 옆에 있어 줄게. 서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이제 자거라. 딸, 힘을 내야지.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 줄 것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긴 했지만 그게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녀는 2년 전 도립병원에 처음 출근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유니폼과 첫 당직 근무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던가요? 의학은 어릴 적부터 그녀의 소명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간호사로, 그 다음엔 수간호사로, 나중에는 행정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나는 엄마처럼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생명을 앗아갔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류들을 파일에 모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내일 법정에 모두 가져가야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요. 그녀의 변호사는 강민혁이라는 젊은이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지 이제 겨우 1년이었습니다. 하나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기에 그는 적은 수임료로 일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하나는 그 자신도 승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걸이에는 그녀의 간호사복, 하얀 가운과 바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드럽고 깨끗한 옷감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해고된 후 유니폼을 세탁하고 다려서 옷장에 걸어두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악몽이고 깨어나면 모든 것이 예전 같을 것이라고 희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선반 위에는 간호대학 학생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집어들어 펼쳤습니다. 3년 전 사진. 반짝이는 눈과 순진한 미소를 띤 더 나은 미래를 믿는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다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습니다. 하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하나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괜히 변명할 생각 마. 박 원장님이 다 해결해놨어. 판사도 그쪽 편이고 증인들도 그쪽 편이야. 운 좋으면 집행유예고 아니면 실형이야. 넌 사람을 죽였어. 아가씨, 누구세요? 하나는 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친구로서 조언하는 거야?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 그게 모두에게 편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나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분명 박 원장의 지시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재판 전에 겁을 주어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욕실로 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해선 안 돼. 그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을 뿐이고 잘못은 박 원장에게 있었어.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부엌으로 돌아온 하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어차피 잠은 오지 않을 것이고 자더라도 악몽을 꿀게 뻔했습니다. 수술실, 떨어지는 혈압, 모니터의 일직선, 그리고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박 원장의 얼굴. 저 여자야. 저 여자가 죄인이야. 주전자가 끓었습니다. 하나는 엄마가 마음을 진정시키라며 항상 권하던 국화차를 우려냈습니다. 다시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일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모든 세부 사항을 곱씹었습니다. 박 원장은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그가 수술 준비실에 들어왔을 때 하나는 그에게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는 기억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화학약품 냄새. 술 냄새는 아니었지만 무언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심장 안정제 같은 것. 그는 수술 전에 무언가를 복용한 것이 분명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그가 메스를 잡을 때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하나는 보았습니다. 그때는 나이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박 원장은 61살이었으니까요. 그 나이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이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취과 의사 윤수진 선생님도 무언가 눈치챘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불안하고 살피는 듯한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침묵했습니다. 박 원장에게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병원장이었고 자신의 병원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년간 일하면서 하나는 뜬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의국에서의 속삭임, 복도에서의 수군거림, 그녀가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실수를 뒤집어 쓴 간호사들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 2년 전 잘못된 수액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치료실의 은주씨 약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쓴 소아과의 민수씨, 그들은 모두 박 원장 밑에서 일했습니다. 모두 해고당했습니다. 모두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은 제 식구를 감쌌습니다. 백도 돈도 없는 젊은 전문가에 맞서 상과 지위를 가진 경험 많은 의사를 보호했습니다. 하나는 차를 다 마시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12시 30분. 조금이라도 자야 했습니다. 내일은 힘든 날이 될 테니까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 그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 담요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생각과 두려움, 내일의 시나리오가 맴돌았습니다. 만약 감옥에 가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전과 더럽혀진 평판, 경력의 끝 24살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것 역시 의료계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비록 집행유예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일, 다른 인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새벽녘에야 하나는 겨우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에는 수술실, 밝은 조명, 금속 기구의 번쩍임이 나타났습니다.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주는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수술 전 그녀에게 고마워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던 박민규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재판을 위해 특별히 산 짙은 회색의 정장을 입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눈 밑의 그늘을 가리기 위해 아주 약간만 화장을 했습니다. 아침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서류 폴더와 휴대폰, 열쇠를 챙겼습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요. 재판은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늦지 않으려면 미리 나서야 했습니다. 하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며 잿빛 11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기사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 건물, 정류장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출근을 서두르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상점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법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은 잿빛의 음울한 옛날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는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입구에는 제복을 입은 남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 아니면 법정 경위들이겠지요. 그녀는 그들을 지나쳐 계단을 올랐습니다. 안은 따뜻했지만 하나는 여전히 몸이 떨렸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서류를 보여주자 경비원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호 법정 2층입니다. 하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누군가는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그냥 벤치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호 법정을 찾아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변호사 민혁 씨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책상 옆에 서서 서류를 넘기다가 그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나가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 너무나 무서운 말이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법정 안에는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박민규 씨의 미망인이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녀의 딸이 있었습니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반대편 창가에는 박진우 병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에 완벽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만만한 표정. 그 옆에는 차가운 눈빛을 한 50대 남성, 그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돌아서서 하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넌 졌어, 아가씨. 싸울 생각도 하지 마. 하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엄마는 어디에 계실까? 10시까지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시계는 9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점차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원고 측 증인들이었습니다. 하나는 병원 의사 몇몇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9시 57분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법복을 입은 피곤한 얼굴의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그는 높은 재판석에 앉아 안경을 고쳐 쓰고 사건 파일을 열었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단조롭고 지친 목소리로 사건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듣고 있었지만 단어들이 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금방이라도 들어올까 싶어 계속해서 문 쪽을 쳐다보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자, 판사가 법정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 김하나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는 도립병원장 박진우 씨와 고인의 미망인인 박 씨의 부인입니다. 피고는 김하나 씨, 피고 측 대리인은 하나의 변호사 민혁 씨가 일어섰습니다. 변호사 강민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젊고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언가를 메모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박 원장의 변호사,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머리가 섞인 흠잡을 데 없는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변호사 김영철입니다.
원고 박진우 씨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목소리는 단단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길 것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습니다. 판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청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올해 9월 12일 환자 박민규 씨의 위수술 과정에서 간호사 김하나 씨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멸균 규정을 위반한 수술 도구 전달로 수술 부위 감염을 유발함. 둘째, 아드레날린 투여량의 부정확한 계산으로 허용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함. 이러한 위반 행위의 결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 2억 원 및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합니다. 피고, 제기된 혐의를 인정합니까? 하나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습니다. 모든 기구는 규정에 따라 멸균 처리되었습니다. 투여량은 환자의 체중과 상태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앉으세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박진우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병원장이 일어나 품위 있게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존경에 익숙한 사람의 위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서 법전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그 모습에 하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박 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요청했습니다. 병 원장은 한숨을 쉬며 얼굴에 슬픔을 가장했습니다. 9월 12일, 저희는 예정된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민규 환자는 꽤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예후는 좋았습니다. 저는 30년간 수술을 해왔고 2,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비극으로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정해진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박 원장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절개를 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죠. 제가 기구가 늦게 전달되는 것을 알아채기 전까지는요. 김하나 간호사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제가 주의를 주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 그 다음 저는 수술 부위에 염증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원장은 마치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구가 비멸균 상태로 전달되었을 때 말이죠. 저는 상황을 수습하려 추가적인 소독을 시행했지만 이미 시간을 놓쳤습니다. 감염이 그렇게 빨리 퍼졌다는 말입니까? 판사가 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병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환자의 면역력이 약한 경우, 박민규 환자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 아닙니다.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드레날린을 요청했습니다. 표준적인 절차죠. 김하나 간호사가 약을 준비해서 주사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약물을 주입했지만 환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여량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책망하는 눈빛으로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이미 최대 투여량을 투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조용, 계속하십시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원장은 두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앰플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죠. 알고 보니 그녀는 허용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양을 주입했던 겁니다. 박민규 환자처럼 심장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이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심폐소생술, 심장 마사지를 시도하고 제세동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드레날린 과다 투여. 저희에게는 그를 살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슬픔을 가장했습니다. 첫 줄에서 박민규 씨의 미망인이 흐느꼈습니다. 하나는 벌떡 일어나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변호사 민혁 씨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가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김하나 간호사는 거기서 오래 일했습니까? 2년입니다. 박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젊은 전문가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배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사건 전에도 사소한 실수는 있었지만 치명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주의를 주고 대화를 나눴지만 아마도 그녀의 무책임함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공식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문제들을 조직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집안의 불화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것이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신감 있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를 믿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죄인처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말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박 원장을 보았습니다. 물론입니다. 병 원장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김영철 씨가 일어나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박진우 병원장, 마취과 의사 윤수진 씨, 그리고 수술 간호사 김하나 씨가 서명한 수술 기록지를 제출합니다. 이 기록지에는 간호사가 저지른 모든 위반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문서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판사가 그것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그 기록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 다음 날 충격에 빠져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때 서명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비멸균 기구와 잘못된 투여량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그 기록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다음 날 박 원장이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기록지를 내밀며 서명해 형식적인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신뢰했기 때문에 정고 순진했기 때문에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기록지는 증거로 채택합니다. 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김 변호사가 몇 장의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위원회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책임은 김하나 간호사에게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누가 참여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진우 병원장, 최 부원장, 외과 과장, 그리고 강수 간호사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 모두 박 원장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모두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원고 측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윤수진 씨. 법정에서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수술실에서 함께 일했던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하나는 희망을 품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선생님은 모든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진실을 안다. 어쩌면 그녀가 말해줄지도 모른다. 윤 선생님은 증인석으로 걸어가 법전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무엇을 보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가 요청했습니다. 윤 선생님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취를 담당했습니다. 수술은 정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는 마취 상태에 들어갔고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박 원장 쪽으로 재빨리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후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병 원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분은 아드레날린을 요청하셨고 김하나 간호사가 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투여했는지 보았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듀운 선생님은 다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주사기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 원장님이 투여량 초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멸균 규정 위반은요? 그것을 목격했습니까? 윤 선생님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요. 제가 죄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기구가 다소 늦게 전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절차상 위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다. 윤 선생님도 매수되었거나 그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판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한 뒤 증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윤 선생님은 하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증인 예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외과 과장 최정수 씨. 탈모가 있고 얼굴이 통통한 50대 남성인 최 과장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역시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하나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점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최 과장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의사들로부터 그녀가 느리다는 불평이 있었고 자주 되묻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주의를 줬습니다. 제 생각에 그녀는 수술실 업무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술실은 일정 수준의 자질과 스트레스 저항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녀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최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우 병원장님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30년 경력 동안 실패한 수술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경우는 명백히 그녀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는 들으면서 절망감이 온몸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모두가 박 원장을 보호하고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다. 몇 명의 증인이 더 증언대에 섰습니다. 강수 간호사는 하나의 업무 태만이 의심된다고 말했고 다른 외과 의사는 박 원장의 높은 실력을 증언했으며 간호조무사 조 여사는 하나가 수술 전에 불안해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증언이 이전 것보다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하나는 앉아서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스템과 인맥, 사람들의 두려움에 짓눌린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15분간의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변호사 민혁 씨가 다가왔습니다. 하나 씨,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증인이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쪽 주장을 뒷받침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알아요. 하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 알아요. 어쩌면 합의를 보는 게 어떨까요? 일부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고 짓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민혁 씨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15분 후 모두가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고인의 미망인 박 씨 부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검은 스카프를 두른 노부인이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갰습니다. 제 남편은 그녀가 입을 열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남편은 의사들을 믿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제게 말했죠. 여보, 걱정 마. 저기엔 전문가들이 있으니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죽였어요. 저 애가 그녀가 하나 쪽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무책임한 애가 제 남편을 죽였어요. 법정 안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미망인이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40년 빚에 저는 혼자예요. 누가 책임질 건가요? 저 애는 감옥에 가야 해요. 벌을 받아야만 해요. 판사는 그녀가 진정할 시간을 준 뒤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십니까? 네.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2억 원이요. 어떤 돈도 제 남편을 돌려주진 못하겠지만요.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망인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여성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녀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자신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김하나 씨, 당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가 일어나 증언대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항상 제 의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해서 수술실을 준비하고 기구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규정대로였습니다. 계속하세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을 때 박진우 병원장님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불안해하셨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분에게서 약냄새 같은 것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병원장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판사가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원장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죠. 조용.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김하나 씨, 계속하세요. 기구는 제대로 전달했고 모두 멸균 상태였습니다. 아드레날린 투여량은 환자의 체중에 따라 표준 공식대로 계산했습니다.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수십 번이나 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기록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요. 판사가 지적했습니다. 그 기록지는 하나가 침을 삼켰습니다. 그 기록지는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서명하라고 강요받았어요. 저는 충격 상태였고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지 않은 내용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 위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서명한 문서에 반하는 당신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소용없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피고, 더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안경 너머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혁 씨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듯 무력해 보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법정하는 박민규 씨 미망인의 흐느낌만이 간간히 들릴 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 30분. 엄마는 결국 오지 않았다. 아마 일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냥 딸이 이 재판에서 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변호인 측 증인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혁 씨가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재판장님. 저희가 부르려던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양측의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나 어깨를 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사건은 비극입니다. 간호사 김하나라는 한 사람의 과실로 일어난 비극입니다. 전고 경험 없는 전문가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졌습니다. 그 결과는 환자의 죽음, 가족의 슬픔, 그리고 병원의 훼손된 명예입니다. 그는 법정을 거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유죄를 입증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김하나 씨 자신이 서명한 수술 기록지, 고도로 숙련된 의사들을 포함한 증인들의 증언,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하나 씨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를 향해 돌아섰고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피고는 흠잡을 데 없는 평판과 30년 경력을 가진 병원장님께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인의 명예와 진정으로 의료계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희는 김하나 씨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과 박민규 씨 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동의하는 듯한 고갯짓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민혁 씨 차례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메모를 들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이 그가 시작했고 목소리는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제 의뢰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젊지만 책임감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2년간의 근무 기간 동안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이미 들었습니다. 판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덧붙일 말이 있습니까? 민혁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조사가 편파적이었고 병원장의 부하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객관적일 수 없었으며 증인들의 증언이 압박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각한 주장입니다. 오 판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법원은 논리가 아니라 증거로 판단합니다. 변호인 측에서 더 할 말이 없다면 판결 선고를 위한 휴정을 선언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돌아보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서연 씨는 단호하고 차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든 검은 가죽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자신이 왜 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원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살짝 일어섰습니다. 누구신데 왜 늦으셨습니까?
판사가 불쾌한 듯 물었습니다. 재판은 이제 막 끝나가고 있습니다. 서연 씨는 법정 중앙에 멈춰 서서 판사 앞 책상에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지역의료서비스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서연입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변호사 김영철 씨가 그의 귀에 무언가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벗고 서연 씨를 더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위원회 위원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사건 때문입니다. 서연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주 전, 저는 도립병원에서 체계적인 위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박진우 병원장이 수술 중 정기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그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박 원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모함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앉으세요. 판사가 날카롭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방해하지 마시오. 계속하십시오. 이서연 씨. 서연 씨는 파일을 열어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내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증언에 동의한 병원 직원들을 비밀리에 면담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환자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수술 기록지 원본을 요청하여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녀는 판사 앞에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판사가 그것을 받아들고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크게 뜬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3주 엄마는 3주 동안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판사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9월 12일 수술 당일 박진우 병원장은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출근했습니다. 서연 씨가 시작했습니다. 청소부 조미자 씨는 그가 수술 준비실에서 심장 안정제를 복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시사항에 맞지 않는 과다한 양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박 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컨디션이 아주 좋았습니다. 서연 씨는 그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심장 안정제를 과다 복용하면 운동 능력 장애와 반응 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 시작 전 병원장을 보았고 그가 건강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 옆 수술실의 간호사 최수민 씨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됩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 증인들은 이전에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봐요. 박 원장은 병원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어떤 핑계를 대서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거짓말, 박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조작된 증언입니다. 저 여자는 피고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말을 멈췄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들어 올려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김하나 씨의 어머니입니까? 그가 서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증거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권한 내에서 행동했고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문서는 공증되었고 모든 증언은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습니다. 판사는 몇 초간 그녀를 쳐다보다가 다시 서류에 몰두했습니다. 여기 9월 10일자 수술 기록지 사본이 있습니다. 서연 씨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 보고서입니다. 감정 결과, 김하나 간호사가 저지른 것으로 기재된 위반 사항들은 나중에 다른 펜으로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박 원장의 필체입니다. 박 원장은 책상 끝을 붙잡았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표현을 명확하게 했을 뿐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의료문서 위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서연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지난 2년간 박 원장의 지휘하에 있는 병원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5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번 간호사들이 유죄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들 중 2명은 해고되었고 1명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찾아내 증언을 받았습니다.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박 원장이 실수를 저지르고 나중에 기록지를 고쳐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요.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증언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서면으로 작성되었고 공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망한 5명의 환자들의 의료 기록과 독립적인 의사들의 전문가 소견서도 함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경우에 사망 원인이 의료진의 행동이 아닌 의사의 실수였다고 단언합니다. 서연 씨는 모든 서류를 판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 더미는 꽤 두꺼웠습니다. 김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들은 사전 심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판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새로운 증거에 관한 것이라면 말이죠. 그는 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왜 이 자료들을 더 일찍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조사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 접근해야 했고 전 직원들을 찾아내 증언하도록 설득해야 했으며 감정을 의뢰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주일 만에 할 수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박 원장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정신없이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엄마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예상했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마취과 의사 윤 씨의 증언이 있군요. 판사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박 원장의 압박하에 증언했으며 실제로는 그가 수술 중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선생님은 해고로부터 보호를 보장받는다면 다시 증언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제가 위원회 명의로 그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 문서는 무엇입니까? 그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박 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독립적인 전문가의 소견서입니다. 서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의 건강검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심장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과다 복용 시 이 약물들은 외과 의사의 업무와 양립할 수 없으며 반응을 늦추고 운동 능력을 저해합니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박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어. 있습니다. 서연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료서비스품질관리법에 따라 위원회는 의료 종사자의 자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콧대를 문질렀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1시간 동안 휴정을 선언합니다. 재판장님,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 문서들을 고려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절차를 위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서연 씨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겠습니다. 오 판사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1시간 휴정합니다. 모두 법정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그는 일어나 심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천천히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과 그의 변호사는 무언가에 대해 격렬하게 속삭이며 논쟁했습니다. 하나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씨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하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모든 것을 제대로 해야 했어. 서연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모아야 했지? 만약 내가 미리 말했다면 박 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들을 협박했을 수도 있었어. 혼자 이 모든 걸 겪게 해서 미안하다. 딸아. 하나는 엄마에게 기댔고 마침내 눈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1시간은 고통스럽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나와 엄마는 복도의 딱딱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이따금 손가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맞은편 창가에는 박 원장과 그의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병 원장은 벽에 붙은 금연 표지에도 불구하고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손을 흔들며 무언가 말했지만 박 원장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사라졌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변호사 민혁 씨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위원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식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죠. 서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증명하기만 하면 됐죠.
그 증인들은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다들 말하기를 두려워했잖아요. 제가 그들에게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서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제 권한을 사용했죠. 진실을 말하는 대가로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자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지만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는 들으면서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주 전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해 수화기에 대고 울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조용히 듣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거창한 약속이나 위로가 아닌 행동으로 말입니다. 박민규 씨의 미망이는 딸과 함께 조금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고 그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노부인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의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심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경위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모두 법정으로 들어오십시오. 판사님께서 판결을 선고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모두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가 일어서자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서연 씨가 그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딸,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법정은 금세 채워졌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원장은 어깨를 구부린 채 앉아 더 이상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앉으십시오. 그가 말하고 높은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연 씨가 가져온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쓰고 메모가 적힌 종이를 들었습니다. 사건 자료와 이서연 씨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법정에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첫째, 9월 10일자 수술 기록지에 대한 감정 결과 사후 수정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간호사 김하나 씨가 저지른 것으로 기재된 위반 사항들은 나중에 다른 잉크로 병원장 박진우 씨의 필체로 기재되었습니다. 이는 공식 의료 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박 원장은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둘째, 오늘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증인들의 증언은 지역위원회가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언과 모순됩니다. 마취과 의사 윤수진 씨는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병원장의 압박하에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법정에 앉아있던 윤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병원장 박진우 씨가 수술 당일 외과 수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치료 용량을 초과하는 약물 복용은 운동 능력 장애와 집중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넷째, 조사 자료에는 지난 2년간 발생한 5건의 유사 사례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과실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전문가 소견은 박 원장 자신이 저지른 의사과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무언가를 빠르게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간호사 김하나 씨는 환자 박민규 씨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약물 투여량은 정확하게 계산되었고 기구는 멸균 규정을 준수하여 전달되었습니다. 환자의 사망 원인은 병원장 박진우 씨가 저지른 의사과실입니다. 이 판사가 고개를 들어 박 원장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하나 씨에 대한 사건은 범죄 혐의가 없어 종결합니다. 병원장 박진우 씨와 미망인 박 씨의 소송은 모두 기각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들은 말을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 자료들은 병원장 박진우 씨의 과실, 문서 위조, 그리고 반복적인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박진우 씨는 병원장 직에서 직위 해제됩니다. 법정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정숙을 유지해 주십시오. 재판을 마칩니다. 그는 일어나 퇴장했습니다. 하나는 움직일 힘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2개월간 계속된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 서연 씨가 딸을 안고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딸, 넌 이제 자유야. 하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안도의 눈물, 기쁨의 눈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혁 씨가 그들에게 다가와 활짝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건 승리예요.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승리입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악수를 청하고 누군가는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다른 재판에 왔다가 우연히 이 과정의 증인이 된 낯선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두 손에 머리를 파묻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어두운 얼굴로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패했습니다. 박민규 씨의 미망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딸이 부축했습니다. 노부인이 하나에게 다가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긴장했습니다. 용서해줘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해서 나는 믿었어요. 내 남편의 죽음에 누군가 책임지기를 바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나가 일어나 노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부인의 고통을 이해해요. 이렇게 되어서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부인의 남편을 구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미망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죽음을 맞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맞아요. 하나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을 겁니다. 미망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딸의 팔에 의지해 떠났습니다. 박 원장이 일어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하나 옆을 지나가다 그는 멈춰 서서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넌 어차피 의료계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가 씩씩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서연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저는 당신이 다시는 메스를 잡지 못하도록 개인적으로 조치할 겁니다. 박 원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의 변호사가 팔을 잡고 출구로 끌고 갔습니다. 법정은 점차 비어갔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일어난 일을 완전히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유다. 그녀의 이름은 깨끗해졌다. 그녀는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엄마, 그들이 거의 혼자 남았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하셨어요?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을 찾고 말하도록 설득하셨어요? 서연 씨가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딸 3주 전에 내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 넌 그런 실수를 저지를 애가 아니야? 내가 널 알잖아. 넌 항상 책임감 있고 꼼꼼했어. 그렇다면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지. 그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몇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병원 기록 보관소부터 시작했어. 2년간의 모든 수술 기록지를 요청해서 하나하나 검토했지. 그리고 규칙성을 발견했어. 박 원장 수술 시 사망률이 다른 외과 의사들보다 높았고 항상 간호사들이 책임자로 지목됐지. 그래서 해고당한 사람들을 찾으신 거군요. 그래, 쉽지는 않았어. 한 명은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다른 한 명은 아예 의료계를 떠났더군. 하지만 나는 그들을 찾아내 이야기했어. 그들은 너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 박 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고 문서를 위조하고 협박했다고. 하나는 엄마에게서 눈을 뗄 수 없이 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지쳐 보였습니다. 3주간의 조사, 잠 못 이루는 밤, 시스템과의 싸움. 이 모든 것이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필적 감정은 사설기관에 의뢰했어 서연 씨가 계속했습니다. 전문가는 기록지의 수정이 나중에 다른 필체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해줬지. 그게 결정적인 증거였어. 증인들은요. 그들은 말하기를 두려워했잖아요. 내가 보증을 섰지. 위원회 명의에 서면 보증. 그들의 직업이 보호받을 것이고 박 원장이 그들을 해고할 수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 그러자 그들은 결심했지. 청소부 조미자 씨는 심장 안정제에 대해 말했고 옆 수술실의 수민 씨는 박 원장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증언했어. 윤수진 선생님도 다시 증언하기로 동의했고 서연 씨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어. 재판 전에 끝내야 했지. 모든 것을 모으고 정리하고 공증받아야 했어. 밤새 일하고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설득하고 부탁했지. 마지막 서류는 어젯밤에야 받았어. 엄마 하나가 그녀를 안았다. 고맙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넌 내 딸이자니 서연 씨가 간단히 대답했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어. 그들은 함께 법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하나에게는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슴 가득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혁 씨가 출구에서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서연 위원장님, 하나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혁 씨, 하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변호사님도 애쓰셨어요. 젊은 변호사는 미소 지었지만 승리가 그의 노력 덕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나가 인정했다. 아마 의료계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겠죠? 받아준다면요. 받아줄 거야. 서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에겐 이제 모든 혐의를 완전히 벗겨주는 법원 판결이 있어. 내 평판은 회복됐어. 그들은 민혁 씨와 작별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하나는 엄마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걸었다. 평소라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친밀한 표현을 부끄러워했겠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엄마, 박 원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조사를 진행할 거야. 서연 씨가 대답했다. 모든 사실이 확인되면, 그리고 확인될 테지만 그는 형사사건에 직면하게 될 거야. 과실치사, 문서 위조, 직권남용. 이건 심각한 혐의들이야. 실형을 살거나 아니면 의료행위 금지와 함께 집행유예를 받게 되겠지. 어느 쪽이든 그의 경력은 끝났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안쓰럽지는 않았다. 그 남자는 여러 젊은 전문가들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자신의 실수와 거짓말로 환자들을 죽게 했다. 그는 벌을 받아 마땅했다. 버스는 금방 왔다. 그들은 창가에 앉았고 하나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있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냥 죄를 인정하고 이 모든 게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알아. 딸, 하지만 넌 항상 말했지. 내가 옳다면 끝까지 싸워야 해. 그리고 넌 싸웠어. 서연 씨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무너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어. 난 내가 자랑스럽다. 하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제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한 달 후, 삶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검찰은 박 원장에 대한 형사사건을 기소했다. 그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면허는 정지되었다. 병원은 50대에 엄격하지만 공정한 여성인 새로운 병원장이 이끌게 되었다. 하나는 그녀로부터 복직 제안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간호사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멘토가 되어달라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편지를 5번째 다시 읽고 있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일 거니? 서연 씨가 차를 따르며 물었다. 두려워요. 하나가 인정했다. 또다시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곳은 분위기가 달라졌고 너는 더 경험 있고 현명해졌어. 너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알잖아.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았다.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다음 날 그녀는 병원에 갔다. 같은 건물, 같은 복도, 같은 소독약 냄새.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마취과 의사 윤수진 선생님이 복도에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나 씨,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때 법정에서 제가 비겁했어요.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이해해요. 하나가 대답했다. 선생님뿐만이 아니었는걸요. 하지만 나중에 다 바로잡았어요. 위원회에는 사실대로 증언했어요. 알아요. 고맙습니다. 새로운 병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하나를 맞이했다. 우리 병원에서 다시 보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는 감동했다. 당신은 젊은 전문가지만 심각한 경험을 했죠. 전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인생의 경험도요. 우리 신입 간호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도요. 하나는 일주일 후 업무에 복귀했다. 첫날은 긴장되었다. 그녀는 유니폼을 입고 익숙한 수술실에 들어섰고 순간적으로 기억들이 덮쳐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겨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일을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3명의 젊은 후배들이 생겼다. 하나는 그들에게 올바르게 기구를 전달하고 투여량을 계산하는 법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위반 사항이든 기록하는 법을 가르쳤다. 기억하세요.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말하세요. 의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임무는 환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요. 후배들은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했다. 그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전설이 되었다. 시스템에 맞서 싸운 간호사. 서연 씨는 주말마다 딸을 보러 왔다. 그들은 같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는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시련을 함께 겪고 더욱 가까워진 엄마와 딸로서 내가 자랑스럽다. 서연 씨가 말했다. 넌 돌아왔고 무너지지 않았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아니, 서연 씨가 말을 막았다. 너 자신 덕분이야? 나는 그냥 도왔을 뿐이야. 싸우기로 결정한 것은 너였어. 박진우 전 병원장은 5년간의 의료행위 금지와 함께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과실과 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그의 이름은 지역명예 의사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모든 상은 취소되었다. 하나는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았다. 그녀는 고소함을 느끼지 않았다. 단지 안도감을 느꼈을 뿐이다. 정의는 승리했다. 비록 늦었지만 승리했다. 반년이 지났다. 하나는 굳건히 자리를 잡았고 즐겁게 일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친구도 생겼다. 그녀는 존경받았다. 어느 날 병원에서 30년을 일한 나이든 간호사 선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고맙다. 아가씨, 그녀가 말했다. 내가 우리가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어. 내가 그 사람을 멈췄어. 제가 아니에요. 하나가 고개를 저었다. 저희 엄마가 하신 거예요? 아니, 너희 둘 다야. 그리고 우리 직업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쁘구나. 하나가 미소 지었다. 그렇다. 그들의 직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박 원장처럼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엄마처럼, 그녀 자신처럼, 그녀의 새로운 후배들처럼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료계에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이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